흉마라는 정로가 주인을 살렸으니 유비의 마음씀에 정로도 보답한 것일까요? 유비는 정로가 너무나도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모종강은 양양의 서의 연회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범증이 유방을 죽이려고 했지만 항우가 차마 실행하지 못했고, 채모가 유비를 죽이려고 했지만 유표가 차마 실행하지 못했다. 홍문의 연회장에는 항우도 있었기 때문에 범증이 함부로 명랑할 수 없었지만, 양양의 연회에는 유표도 없었으니 채모가 함부로 명령할 수 있었다. 이로 보면 양양 모임이 흥문 모임보다 훨씬 더 위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비가 정로를 타고 단계를 건너 위기를 벗어났을 때 유비를 보자 하던 조우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분명 서쪽으로 갔다는 유비는 보이지 않고 채모의 군사는 싸운 흔적이 없었습니다. 단계 건너편으로 한 줄기 젖은 자취가 있기는 했지만 유비가 말을 타고 건너갔다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우는 급히 신야로 달려갔습니다. 유비도 정로가 단계를 뛰어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음에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저지른 일이거나 순간 바보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유비는 하늘이 도와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긴 유비를 죽이려고 쫓아온 채모도 귀신이 유비를 도와준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유비는 산길을 따라 남장으로 갔습니다. 어린 목동이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비는 어린 목동이 자신의 처지보다 나음을 탄식했습니다. 목동이 유비를 알아보자 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늘 선생님을 옆에서 모시다 보니 손님이 오시는 날에는 자주 유비에 대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키가 7척 5촌이고 팔이 무릎까지 내려오며 자기가 자기 귀를 돌아볼 수 있는데 요즘 세상의 영웅이라고 하신 것들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군을 배우니 모습이 분명하여 그분일 것이라 짐작한 것입니다. 유비는 목동의 스승이 수경선생으로 불리는 사마휘임을 알고 그를 따라가 사마휘가 머무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이르자 검은 곳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비는 목동에게 아뢰지 말라고 이르고 음료를 청했습니다. 잠시 후 소리가 그치더니 주인이 웃으며 나왔습니다. 검은 곳가락은 맑고 그윽한 법인데 음률이 갑자기 높아지며 크게 울리는 것을 보니 이 영웅이 듣고 계신 게 분명하구나. 유비와 사마휘가 마주 앉았습니다. 사마휘는 유비의 공군한 처지를 보고는 천하의 기재를 얻어 천하를 평정하라고 했습니다. 유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 기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봉룡과 봉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요. 유비는 날이 어두워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서서가 수경 선생을 찾아와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네, 오랫동안 유표가 착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약한 사람을 멀리한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찾아가 배웠는데 막상 만나보니 헛소문에 불과하더이다. 그는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쓰지는 못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만 버리지는 못하는 결단력 없는 사람이에다. 모종강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유표는 유비가 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쓰지 못하고 채모가 사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다. 이는 유표가 어진 이를 중 만큼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니 어진 이를 아예 모르는 것과 같고 사악한 자를 환관만큼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니 사악한 자를 아예 모르는 것과 같다. 서서가 유표를 떠난 것은 잘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유비는 서서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찍 떠나고 없었습니다. 유비는 수경 선생에게 한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자고 청했습니다. 수경 선생은 자신보다 10배는 나은 사람이 도울 터이니 찾아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모종강은 유비가 목동을 보고 탄식한 것과 수경 선생이 출세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평했습니다. 유비는 전에 비육짓한 하였는데 그때만 해도 꽤나 의기가 넘쳤다. 이번에 남장 쪽으로 가던 길에 피리 부는 목동을 보고는 나보다 낫구나 하며 탄식한다. 흡사 영웅의 기계가 다 사라진 것만 같다. 대개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지만 소를 탄다는 것은 아주 평온한 일이고 말 채찍 소리는 몹시 급한 반면 피리 소리는 매우 한가롭다. 하잘것없는 반평생을 안장 위에서 싸우느라 고생한 것이 어찌 머리도 빗지 않은 채 피리를 물며 유유자격 하는 것만 하겠는가. 이러한 삶이 유비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죽도록 힘을 다한 방통과 힘있는 다 쏟은 제갈량보다도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수경 선생은 남장에서 일생을 다한지언정 세상으로는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조은이 유비를 밤새도록 찾아다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유비는 함께 신야로 와서 송건을 통해 유표에게 지난 일들을 편지로 알렸습니다. 유표는 노에서 채모를 죽이려고 했지만 송건의 만류로 살려주었습니다. 얼마 후 유비는 성 안에서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세상이 뒤집혔네. 타던 불길도 꺼져가네. 나라가 무너지려 하는데 기둥 하나로 받치기 어렵네. 산골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 현명한 주인을 찾으려 하는데 현명한 주인은 훌륭하니 구하면서 결국 나를 몰라보시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서서였습니다. 유비는 서서를 만나자 너무 기뻤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를 군사로 임명했습니다. 조조는 허도로 돌아온 후부터 형주를 빼앗을 궁리만 했습니다. 조인과 이전, 여광과 여상에게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번성에서 형주를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여광과 여상이 공을 세우고 싶어서 조인에게 공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인이 승낙하자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신야로 갔습니다. 유비는 서서의 계략대로 흩어져 여광과 여상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조인은 즉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전이 손자병법을 이야기하며 조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인이 화를 내며 이전을 몰아세웠습니다. 이전은 어쩔 수 없이 조인과 함께 신야로 향했습니다. 지피지기 없는 조인은 어떻게 신야를 공략할까요? 조인은 이전을 재촉해서 신야를 공격했습니다. 서서는 조인이 신야를 공격할 것을 미리 알고 유비에게 비어있는 번성을 빼앗도록 했습니다. 유비는 서서의 계략대로 관우를 보내 번성을 차지했습니다. 조온이 공격해온 조인군을 맞았습니다. 조인도 이전을 보냈습니다. 이전은 시팝을 겨루자 힘이 붙였습니다. 조인은 팔문 금쇠진을 펴고 대항했습니다. 서사가 이를 간파하고 유비에게 격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조온이 나서자 진을 깨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조인은 그제야 함부로 대적하면 안 된다는 이전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조인은 한밤중에 유비를 기습하기로 했습니다. 서서는 이러한 조인의 생각도 읽고 유비에게 역공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 조인은 대패하여 번성도 잃은 채 허도로 도망갔습니다. 유비는 조인에게서 빼앗은 번성에 입성했습니다. 현령의 사위인 구봉을 매우 좋게 보고는 양자로 삼았습니다. 유비의 성을 따서 유봉이라고 불렀습니다. 관우는 유비가 양자를 들인 일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님께서는 아드님이 계신데 무엇 때문에 또 양자가 필요한가요?
양자를 들이면 훗날 분란만 생길 것입니다. 내가 아들처럼 대하면 저 또한 나를 아비처럼 섬길 것인데 무슨 분란이 생긴단 말이냐. 조조는 조인이 패하고 와서 사죄하자 매번 이길 수만은 없다며 용서합니다. 서서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자 정욱이 알려줍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격검을 좋아하고 또 잘했습니다. 남의 원수를 갚아주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은 먹칠을 하고 달아났지만 관리가 잡았습니다. 문초를 대답하지 않자 수레 위에 매달고 자잣거리로 조리를 돌렸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초를 해도 대답하지 않고 그를 아는 친구가 몰래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름을 바꾸고 도망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유명한 스승을 두루 찾아다녔는데 늘 사마휘와 담론을 즐겼다고 합니다. 인재를 보면 꼭 영입하고 싶어하는 조조입니다. 조조는 서서를 옆에 두고 싶었습니다. 정욱이 그를 데려오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서는 지극한 효자입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노모만 계신데 지금 그의 아우 서강도 죽어서 노모를 모실 식구가 없습니다. 승상께서 사람을 시켜 그의 어머니를 허도에 데려다 놓고 서서를 부르는 편지를 보내라고 이르면 그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조조는 정욱의 제안대로 서서의 노모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르는 편지를 보내라고 했다가 벼르로 맞는 혼드검을 당했습니다. 승상인 조조는 크게 노해서 당장에 목 베어 죽이라고 난리쳤습니다. 정욱이 만류하고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서서 어미가 승상께 밉보인 것은 그렇게 해서 죽으라고 한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어미를 죽인다면 승상은 의롭지 못하다는 욕이나 먹게 되고 서서 어미의 덕만 이루어주는 꼴이 됩니다. 또한 서서 어미가 죽는다면 서서가 죽기로
유비를 도와 원수를 갚아야 할 것이니 살려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서서히 몸과 마음이 갈리면 설령 유비를 돕는다고 하더라도 진력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분간 그 어미를 살려두소서. 저에게 서서를 오게 해서 승상을 받들도록 만들 계책이 있습니다. 조조는 정욱의 말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정욱은 서서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서서와 의형제라고 속이고 자주 편지와 선물을 보냈습니다. 서서 어머니도 편지로 답장을 했습니다. 정욱은 서서 어머니의 글씨체를 모방하여 서서를 부르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를 모르는 서서는 아우도 죽고 혼자 있으니 얼른 오라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는 눈물이 샘솟았습니다. 서서는 편지를 가지고 유비에게로 가서 견마지로를 다 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가야 하는 사정을 말했습니다. 유비도 큰 소리로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손건이 조조에게 서서를 보내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서를 보내지 않고 정욱이 우려하는 일을 만들면 서서는 전력을 다해서 조조를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비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건 정녕 아니 될 말이네. 남의 어머니를 죽게 하면서까지 내가 그 자식을 쓰는 것은 불인, 가고픈 사람을 못 가도록 잡아서 모조의
정을 끊는 것은 불이이네.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질고 의롭지 않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야. 유비는 서서와 짧은 밤을 꼬박 세우며 이별주를 마셨습니다. 둘의 처지가 서로 남감하여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정신은 더욱 말짱했습니다. 지금 늙으신 어머님께서 갇혀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비록 금파오객이라 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공이 떠난다는 말을 들으니 양쪽 발을 다 잃은 것 같아 비록 용간봉수라고 해도 쓰기만 하오. 유비가 서서를 보내는 것을 조조가 관우를 보내는 것과 비교했습니다. 조조가 관우를 못 가게 잡아두지 않았던 것은 형제간의 의리를 다하려 하는 것이었고, 유비가 서서를 못 가게 잡아두지 않았던 것은 모자간의 은혜를 다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조조와 유비에 보내주는 마음이 똑같은 것일까? 아니다. 조조는 관우를 거짓으로 놓아주고 뒤에서 막다가 막지 못하자 보내주었다. 그러나 유비는 서서를 처음부터 진실하게 보내주었다. 또한 조조는 원소가 유비를 죽여주기를 바랐지만 유비는 오직 조조가 서서의 어머니를 죽일까봐 걱정하였다. 거짓되고 진실한 그들의 차이가 하늘과 땅보다도 크다. 드디어 날은 밝고 서서는 유비와 헤어졌습니다. 유비는 아쉬운 마음에 신야의 경계까지 전송했습니다. 떠나가는 서서가 숲속에 가려 보이지 않자 나무를 몽땅 베어버리라고도 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눈물만 비오듯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진 인제 언제 또 보리오. 한스럽고 원통하여 눈물강 돌아서는 두 마음 애달파라. 돌아와 전하는 말 봄날 천둥 소리만 같아서 남양의 와룡을 벌떡 깨워 일으키네. 그때 서서가 다시 달려왔습니다. 유비는 서서의 생각이 바뀐 줄 알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서서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추천하고 돌아갔습니다. 양양성 밖 20리 융증에 살고 있습니다. 서서가 나를 위해 그를 청해올 수 없겠소? 이 사람은 부른다고 올 사람이 아닙니다. 사군께서 직접 찾아가서 구해야 합니다. 만일 이 사람을 얻는다면 주나라가 강태공을 얻고 한나라가 장량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복령으로 이름은 제갈량입니다. 유비는 서서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즉시 넉넉한 예물을 갖추어 관우 장비와 함께 제갈량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서는 유비와 작별하고 어머니가 계신 허도로 갔습니다. 조조는 서서를 반갑게 맞이하고 좋은 의견을 들려달라고 하십니다. 서서가 어머니를 뵙자 노모는 아들이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어 서서로부터 경위를 들은 노모는 크게 노했습니다. 이 치욕스러운 녀석아, 여러 해 동안 강호를 다니기에 네 공부가 좀 나아진 것으로 알았는데 어째서 예전만도 못하느냐. 네가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충성과 효도는
함께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 알았을 게다. 어째서 조조가 천자를 속이는 역적이고 유비가 세상의 인의를 펴는 군자임을 모른단 말이냐. 노모는 아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자결했습니다. 서서는 통곡과 혼절을 반복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다가 오히려 불효막심한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조는 재물을 보내고 조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서는 조조가 주는 것은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서서와 작별한 후 서서가 추천한 제갈량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마위 선생이 유비를 만나러 왔습니다. 유비는 반갑게 맞이하고 서서가 추천한 제갈량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서는 가려면 저만 갈 것이지 왜 또 남은 끌어들여 심혈을 기울이게 하는고. 유비가 제갈량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자 사마휘는 제갈량은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 비교하지만 그 재능은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알기에 관중과 아기는 춘추 전국대의 위인으로 두 사람의 공은 천하를 덮었지요. 혹시 잠드셨나요? 노모는 아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자결했습니다. 서서는 통곡과 혼절을 반복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다가 오히려 불효막심한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조는 재물을 보내고 조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서는 조조가 주는 것은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사마이가 웃으며 한마디 합니다. 서서는 가려면 저만 갈 것이지 왜 또 남은 끌어들여서
심혈을 기울이게 하는 곳. 유비가 제갈량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자 사마휘는 제갈량은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 비교하지만 그 재능은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알기에 관중과 아기는 춘추 전국대의 위인으로 두 사람의 공은 천하를 덮었지요. 제갈량이 스스로 그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사마휘는 관우의 말에 빙긋이 웃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두 사람과도 견줄 만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자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려줍니다. 주나라 800년의 기초를 다진 여상과 한나라 400년의 기초를 다진 장량과도 비교할 만합니다. 제갈량의 인물됨을 확실하게 알려준 사마휘는 유비와 작별하고 대문을 나서며 하늘을 우러러보고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갈량이 비록 주인은 만났지만 때를 만나지 못했으니 안타까운 일이구나. 유비는 사마휘의 설명을 듣자 더욱 제갈량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우들을 데리고 제갈량이 사는 와룡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출타 중이었습니다. 다시 나를 잡아오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갈량의 친구인 최주평을 만나 세상 일을 논하기도 하지만 유비의 생각은 운둔자인 최주평과 맞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제갈량이 돌아왔다는 전가를 받은 유비는 다시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자 장비가 못마땅한 어투로 말합니다. 그깟 촌놈 하나 데려오려고 형님이 이 난리를 치십니까? 사람을 시켜서 오라 하면 될 것을. 너는 어찌 훌륭한 이를 모시려고 하면서 예의를 다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들어오라고 말하면서 문을 닫는 것과 같다. 맹자의 말씀도 모른단 말이냐. 그는 천하의 대현인데 어떻게 부른단 말이냐. 관우와 장비는 유비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마침 한겨울이어서 날씨는 매섭게 추웠습니다.
유비는 사마유의 설명을 듣자 더욱 제갈량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우들을 데리고 제갈량이 사는 와룡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출타 중이었습니다. 다시 나를 잡아오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갈량의 친구인 최주평을 만나 세상 일을 논하기도 했지만 유비의 생각은 운둔장인 최주평과 맞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제갈량이 돌아왔다는 전가를 받은 유비는 다시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자 장비가 못마땅한 어투로 말합니다. 그깟 촌놈 하나 데려오려고 형님이 이 난리를 치십니까? 사람을 시켜서 오라 하면 될 것을. 너는 어찌 훌륭한 일을 모시려고 하면서 예의를 다하지 않는 것은 모른단 말이냐. 관우와 장비는 유비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마침 한겨울이어서 날씨는 매섭게 추웠습니다. 검은 구름이 깔리더니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장비가 다시 투덜대자 유비는 재차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허탕이었습니다. 제갈량의 동생인 제갈균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마음이 급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유비의 편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박종화의 필지로 읽는 것이 글맛이 더 있습니다. 유비, 오랫동안 높으신 이름을 사모하며 두 차례나 뵈러 왔다가 만나 뵙지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니 슬픈 마음 어찌하오리까. 가만히 생각하오면 유비는 한조의 후예로서 외람되이 벼슬을 받았습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조정은 약하게 바뀌고 기강은 무너져 꺾여 있었습니다. 자칭 뭇 영웅들은 나라를 어지럽게 했고 악한 무리는 임금을 속였습니다. 유비는 마음과 쓸개가 함께 찢어지는 듯하오다. 비록 널리 구해보고 싶은 정성은 간절하오나 실상인즉 경륜하는 방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러러 바라는 바 선생께서는 인자하시고 충의로우시니 개연히 여망의 큰 포부와 자방의 큰 책략을 베풀어 주신다면 선하에 다행이요. 편지를 전해주고 나오던 유비는 제갈량의 장인인 황승원을 제갈량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유비는 서운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발길을 되돌렸습니다. 그쳤던 눈보라도 다시 몰아쳤습니다. 유비의 마음을 노래한 시 한 편이 멋집니다. 눈보라 뚫고 어진이 찾아갔다가 보지 못하고 돌아오니 마음만 상하누나. 개울다리 꽁꽁 얼고 산길 미끄러운데 주인은 말 한 장 후벼들고 갈 길 아득하여라. 머리 위엔 백꽃 같은 송이는 무수하고 얼굴에는 어지럽게 한방 눈만 부딪히네. 말 채찍 부여잡고 고개 돌려 먼 곳 바라보니 천연한 은빛 세상 와룡강에 가득하구나. 유비의 급한 마음을 제갈량은 정녕 모르는 걸까요?
언제 등장하여 유비에게 속 시원한 천하계책을 이야기해 주려는지 소설을 읽는 독자들도 급한 마음은 내 한 가지입니다. 모종강은 제갈량이 출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유비의 간절함에서 찾았습니다. 소상곡의 대숲을 그치는 바람소리만 들어도 금패소리인가 하고 달빛에 비치는 그림자만 보고도 이미 온 것인가 하네 라는 말처럼 유비가 목마르게 책사를 찾는 심정이 이러했던 것이니 제갈량이 정녕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해도 어떻게 나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엄둥설한 겨울이 가고 신야에도 다시 새 봄이 왔습니다. 지난해 겨울 유비는 아우들과 함께 제갈량을 참모로 영입하기 위해 그의 초가를 2번이나 찾았지만 만나질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만나기 위해 좋은 날을 잡아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게 했습니다. 유비의 마음은 절박했습니다. 그동안의 방랑 세월을 끝내고 천하 경영의 융지를 펼치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추천하는 제갈량을 꼭 참모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제갈량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10번이라도 찾아가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유비의 급박하고 관절한 마음과는 달리 관우와 장비는 부하만 끌었습니다. 주군으로 모시는 윗분이 아들뻘에 불과한 백면서생을 몸소 여러 차례 찾아가서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진중한 성격이던 관우까지 나섰습니다. 형님께서 직접 2번씩이나 찾아간 것만도 예우가 넘칩니다. 제 생각에 제갈량은 헛소문만 번지르르 할 뿐 실속은 없는 까닭에 일부러 피하면서 만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형님은 어째서 그에게 홀딱 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 옛날 제나라 환공은 동쪽 성곽에 사는 야인을 5번 찾아간 끝에 겨우 만났다. 그런데 하물며 나는 이제 대연을 모시려는 것이 아니냐. 옆에서 듣던 장비는 한술 더 떴습니다. 형님이 잘못 보셨소. 그따위 촌놈이 무슨 대연입니까? 이번에는 형님이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 놈이 만일 안 오겠다 하면 제가 밧줄로 꽁꽁 묶어 끌고 오겠습니다. 유비가 장비를 심하게 꾸짖고 관우만 데려가려고 하자 장비가 조심하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나섰습니다. 초가에 도착하니 제갈량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계단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있어도 기척이 없자 살인문 밖에서 기다리던 관우와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형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본 장비는 또다시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선생이라는 놈이 아무리 건방지기로선 어찌 우리 형님을 계단 아래에 이처럼 서 있게 하고 지는 모른 채 저 자빠져 줄 수 있어. 내가 뒤뜰로 가서 집 구석에 불을 싸지를 테니 제 놈이 그때도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보시오. 관우가 장비를 말리고 유비가 다시 둘을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제갈량은 소란한 분위기에 깰만도 한데 피곤했던지 단잠에 빠진 것인지 계속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아예 벽을 향해 돌아누워 세상 모르게 자고 있습니다. 유비는 다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났습니다. 큰 꿈을 누가 먼저 깨달았는가? 평생을 나 스스로 알았노라. 초당에서 봄잠을 흡족히 잤건만은 창밖의 해는 더디기만 하구나. 드디어 잠에서 깬 제갈량이 의관을 갖춰 입고 유비를 만났습니다. 유비는 사냥하는 제갈량을 잡기 위해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나라가 기울어 이제는 무너지려 하고 있고 간사한 신하는 권력을 빼앗아 맘대로 휘두르고 있어. 나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오직 대의를 천하에 펴고 싶지만 지혜도 없고 방법도 서툴러 이룬 것이 없어. 선생이 나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어려움에서 구해준다면 정말로 다행한 일이겠어. 유비의 포부를 들은 제갈량은 세상 돌아가는 형세를 분석하고 이어서 그 유명한 천하삼분계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서천 54개 고을의 지도입니다. 장군께서 폐업을 이루려면 북쪽은 조조가 천시로 차지했으니 양보하시고 남쪽은 송권이 지리로 차지했으니 양보하소서. 장군은 인화로 차지하셔야 합니다. 우선 형주를 차지하여 집으로 삼고 뒤이어 서천을 빼앗아 기업을 열어 정족지세를 이룬 후에 가서야 중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이 나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어려움에서 구해준다면 정말로 다행한 일이겠소. 유비의 포부를 들은 제갈량은 세상 돌아가는 형세를 분석하고 이어서 그 유명한 천하삼분계 이거 아까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선생이 나가지 않으면 저 가엾은 백성들을 어찌해야 하오. 장군께서 진정코 아껴주시니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유비는 제갈량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아우와도 인사하고 초가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유비와 제갈량 두 사람은 꿈을 이룬다는 설렘에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한편 강동의 손권은 널리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여 문무를 보좌하는 인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조는 손권을 무찌르자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강동으로 사신을 보내 손권의 아들을 허도로 보내 황제를
송건의 아우인 손익은 단양태수였는데 성품이 거세고 술을 좋아하여 취하기만 하면 병사들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주사가 심하면 언젠가는 큰 봉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급기야 부하인 규람과 대원은 손익의 종복인 변홍과 짜고 손익을 죽이기로 했습니다.